어둡고 적막한 새벽의 기운은 보통의 가정이라면 깊은 잠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었으나 그날 김중호의 집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국의 기척이 자욱하게 번지고 있었다. 현관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는 하루 전까지도 아이들의 발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던 조리의 생활음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12일 새벽 그 흔적은 모든 생기를 잃고 정지된 공기만이 벽에 들러붙어 있는 듯한 싸늘함으로 변해 있었다. 집안에 누적되어 온 갈등은 마치 접근할 수 없는 어둠의 응고처럼 가장 약한 시간대를 틈타 폭발했고 그 결과는 시간이 멎은 듯한 적막 속에서 피와 파괴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먼저 발견된 것은 작은 딸과 아들이 누워있던 안방의 침대였다. 아직 성장의 기운을 다 품지 못한 몸들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고 얇은 이불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꿈을 꾸었을 법한 흔적 대신 피로 젖어 굳어 있었다. 아이들의 머리는 둔기의 강한 충격에 의해 함몰되어 있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방어할 기회가 없었던 듯 손과 팔에는 저항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각자의 작은 목과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남겨진 깊은 상처가 겹겹이 존재했고 그 상처들은 사건 현장이 단번에 분노로 끝난 폭력이 아니라 집요하고 반복된 감정적 폭주 속에서 발생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온했어야 할 아이들의 침실은 이제 어떤 위로도 닿기 어려운 흔적들만 남긴 채 한순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부엌에서는 부인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섰던 자리에는 넘어지며 부딪힌 기물들이 흩어져 있었고 솥과 도마, 작은 그릇 사이에 굳어버린 핏방울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의 두개골은 깊게 함몰되어 있었으며 머리를 강타한 충격은 뇌 조직이 외부로 흘러나올 정도의 치명적 파괴를 남겼다. 주방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 장면은 더욱 잔혹하게 드러났고 일상의 상징과도 같던 공간은 더 이상 음식의 향기나 가족의 대화를 품을 수 없는 침묵과 잔혹함의 무덤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몸 곳곳에는 날이 다른 흉기가 사용된 듯한 상흔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범행의 분노가 단순한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감정적 왜곡과 집요함에 기반했음을 시사했다. 작은 방에서는 큰딸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성장기 소녀의 방답게 책과 운동복, 잡다한 학용품들이 어질러져 있었으나 그 존재감은 이제 의미를 잃고 붉은 흔적만이 방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었다. 큰딸 역시 둔기에 의한 강한 두부 손상이 있었고 그 충격의 방향과 깊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반복해 가해진 폭력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치 범행자는 그의 머리에서 삶의 기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상처들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지 못한 채 난폭하게 퍼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른 공간보다 훨씬 더 갑작스러운 정지감이 짙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조차 방 안의 흐린 공기를 밝히지 못한 채 무력하게 퍼져 있었다. 이웃들의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12일 새벽 집안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은 가족이 마지막으로 겪었던 공포의 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이들이 그날 하루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평소 규칙적이던 생활과 달리 새벽까지 이어진 소라는 범행의 시점을 새벽 시간대로 확정짓기에 충분한 간접적 증거였다. 모든 정황은 가족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무너져 내리며 극단적 파국으로 치달은 순간을 말없이 가리키고 있었다. 12일의 시간을 지나 13일 오전 김중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몸은 칼로 스스로 그은 상처로 인해 피로 젖어 있었고 팔과 복부 곳곳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은 그의 이탈된 의식을 대변하고 있었다. 자해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그곳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냉정하거나 침착하지 않았으며 마치 자신에게만 유효한 억울함과 분노로 덮인 모순적 감정 속에서 표류하는 형태였다. 그는 부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따로 살겠다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바람을 피웠고 아이들마저 아버지를 멀리하며 자신을 왕따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며 오죽하면 자식을 죽이겠느냐는 식의 왜곡된 자기 정당화를 반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범행 동기를 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미 발생한 참혹한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비열한 변명으로만 남을 뿐이었다. 범행
범행의 잔혹성이나 희생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죄의식조차 흐리고자 하는 자기보호적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002년 6월 7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 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중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5명의 가족을 차례로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연민이나 단절의 순간도 보이지 않은 그의 범행은 법원에 의해 극악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1일 서울고법 형사 1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을 유지했다. 이어 2003년 2월 26일 대법원 3부는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해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의 주관적 억울함이나 자기보호적 진술은 법의 판단을 흔들 만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그는 국가에 의해 가장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김중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수십 년간 집행되지 않은 형벌이었고 그는 이 미집행의 틈에서 23년째 생존과 단절 사이에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가 지내는 구금의 공간은 과거의 파괴적 선택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가장 적막한 형태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지만 그의 과거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범행으로 삶을 잃은 가족도 파괴된 일상의 잔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고 그의 이름은 법과 사회가 잊지 못하는 잔혹한 범죄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새벽의 파국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 어느 가족의 소멸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잔혹한 형태로 찾아오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왜곡된 감정이 어떤 회복 불가능한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